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조영호입니다. 오늘 광주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강연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비대면이지만 오늘 제가 서로가 마음과 생각을 좀 함께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인간 감정 반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 본론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속해 있는 학과가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인데요. 실은 지금 요 건물에 저희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요 방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영화 E.T.를 보시면 그 외계인이 지구에 이제 불시착을 하죠. 불시착을 해서 지구에 있는 소년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E.T.와 이 지구 소년이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이 손끝을 닿아서 마음을 통하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E.T.라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감정, 느낌,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피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피부 구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에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수용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통점이 있죠. 주사를 맞으면 아픈데 이 통점이 우리 피부에 1mm당 한 200개가 있으니까 한 5마이크로미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구조를 보시면 아주 작고 정교한 이런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5마이크로미터라 그러는데 이 마이크로미터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아마 나노 기술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게 이제 나노 기술 쪽인데요. 그러면 나노 마이크로미터가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냐?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그리고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인데 그러면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이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지구를 1이라고 생각하면 지구를 1000분의 1로 줄이면 보통 도시 크기 정도 됩니다. 이걸 지구를 100만 분의 1을 줄이면 보통 주차장 크기 정도 되고요. 이걸 즉 다시 말하면 나노미터, 그러니까 나노로 줄이면 지구를 10억 분의 1로 줄이면 1원짜리 동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나노미터라는 것이 대개 우리가 이 정도 크기라는 걸 우리가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체 중에서 보면 DNA, 단백질, 세포 이런 것들이 주로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백 나노미터 한 요 정도 됩니다. 크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다음 세포 이렇게 크기가 돼 있고요. 우리 일상 중에 생활 중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가 있습니다. 즉 보시면 잉크젯 분사기라든지 이런 게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렇게 이 생명체와 지금 현재 제품들이 아주 작은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면 최근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같은 걸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는 강낭 크기만 했는데 이게 점점 작아져서 이 PC로 갔다가 랩탑으로 갔다가 지금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전화기도 이 옛날 큰 전화기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제품들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제품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점점 커지는 제품도 있어요. 예를 들면 냉장고가 점점 커집니다. 배도 점점 커지고 비행기도 항공기도 점점 커지고 우주선도 점점 커지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야 할 게 왜 어떤 제품은 점점 커지고 어떤 제품은 점점 작아지냐. 그죠? 일단은 점점 작아지는 제품들은 정보기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제품들은 동력기계고요. 점점 커지는 제품의 동력기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겁니다.
정보 제품에서는 에너지 효율 딱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에너지 효율 딱지가 있는 것은 점점 커지는 제품입니다. 이 에너지 효율 딱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제품은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동력, 그러니까 힘을 많이 내는 장치들이고요. 점점 작아지는 제품은 이건 힘을 내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제품들이 왜 점점 작아지느냐? 제가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기술들이 왜 나오냐 이거죠. 왜 점점 작아지는, 정보를 처리한 제품들이 왜 작아지냐 하면 정보를 빠르게 많은 양을 나누려면 이 전자제품 내에서는 정보를 이 전자가 나눕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전자를 빠르게 단위시간에 빠르게 많은 양의 정보를 나르게 하려 그러면 전자의 속도를 높이거나 또 하나는 전자가 가야 될 길을 짧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빠른 제품을 만들려면, 빠른 정보기기를 만들려면 무조건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제품들이 작아지고 이 반도체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을 보면 전자소자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왜 작게 만들까요? 전자제품의 크기를 줄여서 부피를 줄이고 무게를 줄이는 게 실은 제일 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휴대제품을 전자기기를 개발했던 거는 처음부터 휴대기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작게 만들다 보니까 휴대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럼 왜 작게 만들었냐? 무게를 줄이려는 게 아니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자제품을 작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다음 마이크로 나노 기술은 뭐냐? 이거는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기계, 광학, 여러 가지 유체 모든 제품들을 전부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기어도 만들 수 있고 이 개미의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반지까지 만들 정도의 마이크로 나노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 나노 기술은 뭐를 하느냐 하면, 작게 만들면 우리가 알듯이 이 작은 곤충들이 큰 어떤 생명체보다 훨씬 민감해요. 파리, 모기 같은 게 되게 재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리량을 정확하게 재일 때는 물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에어백을 보시면 자동차의 충격을 사람보다 먼저 감지해서 백을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자동차의 충돌을 아주 빠르게 민감하게 감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 카메라라든지 캠코더 같은 데를 보면 이걸 줌을 한다든지 확대를 쭉 해버리면 손이 들리면 화면이 흔들려요. 그래서 요즘 캠코더 같은 것들은 손이 흔들리는 걸 감지를 해서 화면을 보정을 해서 화면이 안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 아주 손의 미세한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빛을 통해서 이 빛을 빠르게 스캔을 해서 이 화면을 만든다든지 고속 광통신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는 작은 잉크 방울을 빨리 쏴서 그림을 만들어내죠. 인쇄를 해내죠. 그러면 이 방울을 작게 만들수록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나노 머신 기술을 이용해서 점점 물체를 이제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때까지 이제 정보기기를 보시면 이 정보기기,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예를 들면 무어 법칙이라는 거는 이 전자 제품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년마다 2배씩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거는 1년 만에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번 보면
인간과 컴퓨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컴퓨터는 실은 인간보다 훨씬 기억 용량도 많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빠른데 판단 능력을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는 걸 보면 인간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판단을 해요. 또 하나는 컴퓨터는 우리가 시킨 것만 하죠. 인간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정보 처리 능력은 이쪽이 훨씬 많은데, 속도도 빠른데 왜 이 인간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 이거의 차이는 정보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을 치면 많은 양의 정보가 나오죠. 이 정보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지식이라는 것은 그 중에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죠. 그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그 정보의 의미를 알아내는 게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정보를 이해하고 그 뜻과 의미를 해석해서 나오는 게 지식이죠. 그래서 요즘 제품들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기기에 정보를 처리하는 양과 속도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판단 능력은 인간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보의 양과 속도만 높여서 되지 않겠다. 어떤 지식의 질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인간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인간의 건강을 위한 기술이 요즘 특히 헬스케어 기술, 소위 보면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술은 전부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혈압, 맥박, 혈당, 운동량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신체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실은 빠져있는 게 뭔가 하면 정신적인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떻든지,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이 헬스케어 기술은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을 했지 정신적인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그럼 정신적인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까? 이 한 가지가 나와 있고요. 최근 AI 인공지능이 나오죠. 인공지능은 이 정신적인 것 중에서 생각과 이성에 관한 겁니다. 마음과 감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객관적인 거. 누가 해도 똑같은 거. 이게 맞냐 틀리냐, 이냐 아니냐.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AI가 잘해요. 지금 바둑 마찬가지죠.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누구나 봐도 똑같은 거는 AI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예를 들면 사과와 배를 봐도 사과가 맛있어요, 배가 맛있어요? 이 질문은 뭡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사과가 맛있고 누구는 배가 맛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인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까를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국내 우울증 환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가 1위죠. 이게 전부 감정, 정신건강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발적인 범죄, 묻지마 범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전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정신질환 혹은 머리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겪어본 사람이 4명 중에 1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건강, 몸이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과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 상태 중에서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돌봐야겠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볼 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인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사람들은 주변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촉감으로도 하고,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주변을 감지하죠. 알아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이 생깁니다. 아, 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그죠? 아니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 이 선호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나옵니다. 이 감정을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그 뇌 기능과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면 온도 혹은 습도 이런 환경에서 이런 자연 환경에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걸 유추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똑같은 상황에도 사람마다 마음이 달라요. 느끼는 게.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 상태의 그 상황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자라온 기억, 경험 이게 다 반영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중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유추하냐. 이걸 유추하려면 이 사람의 뇌에 있는 모든 기억과 경험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하면 뒤에 생리신호 징후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이 기분 좋으면 웃잖아요. 그러니까 왜 웃는지는 모르는데 웃으면 이 사람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싫으면 얼굴이 찌그러지죠, 표정이. 그럼 왜 찌그러지는지 모르는데 싫으면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즉 다시 말하면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를 읽으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몸짓에서도 드러나고 행동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심지어는 말투에서도 드러나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화가 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은 인간 피부에서 그 상태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 예를 저희들이 한 3가지 정도만 들을게요. 인간의 감정을 피부에서 어떻게 읽어내나. 우선은 쾌적감이에요. 그러니까 덥고 추운 거. 그러니까 이 냉난방기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쓰는 냉난방기는 온도와 습도를 맞추죠. 그래서 질문은 19도, 섭씨 19도가 추운 온도입니까? 더운 온도입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북극에서 온 사람들은 더운 온도고 적도에서 온 사람은 추운 온도예요. 사람 체질마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온도에서 춥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냉난방기는 사람이 더위와 추위의 쾌적감을 위한 건데 왜 쾌적감하고 아무 관계없는 온도 습도만 맞추고 있을까? 지금 에어컨디션도 다 온도 습도 맞추는 기계예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의 쾌적감을 알려면 이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를 봐야 되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왜 재냐 이거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에어컨디셔닝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재왔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춥고 더위에 따라서 말단 혈류량, 손가락 끝에 있는 피부에서 혈류량이 바뀝니다. 추우면 혈류량이 감소하고요. 더우면 혈류량이 증가를 해요. 이 사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피부에서 읽어내면 이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더우면 시원한 바람을 내면 되고 추우면 따뜻한 바람을 내면 되는데 온도 습도를 왜 조절하나 이거죠.
온도 습도를 딱 조절해놓고 혹이 자꾸 맞추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리 정확하게 맞춰봐야 사람이 덥고 추운 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끝의 피부에서 온도 습도를 혈류량을 측정을 하는데 이 혈류량이라는 것도 사람이 혈류량을 측정할 때 얼마나 세게 누르냐 약하게 누르냐에 따라서 혈류량이 다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아주 작은 마이크로 나노 기술로 이용해서 보정을 해서 혈류량도 재고 접촉력을 같이 재서 하면 신뢰성이 정확도가 한 7배 정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말단 혈류량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이 덥고 춥고는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공기의 온도 습도를 보지 말고 땀 나는 걸 보면 돼요. 우리가 추우나 더우나 항상 땀은 나요. 추우면 작게 날 뿐이고 더우면 많이 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땀이 나는 양을 재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손목시계만 하게 해서 이 손목에서의 발생하는 땀을 재요. 기존의 거는 되게 커요, 이게. 그리고 이걸 마이크로 나노 기술을 이야기하면 아주 작게 만들어서 무게는 한 30분의 1로 줄죠. 30분의 1로 줄어서 이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 그리고 땀의 성분이 있어요. 그 땀의 성분을 측정하고 땀의 양을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를 이 살갗의 피부의 경도를 단단한 정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단단해지고요. 더우면 이렇게 피부가 부들부들 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피부 경도라든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땀을 본다든지 혈류량을 봐서 이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 그 감정을 바로 알아낸다는 거죠.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예전에는 이 에어컨디셔닝은 실내 온도만 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를 더 들어왔냐면 실외 온도도 재요. 실내와 실외 온도를 같이 재요. 일조량도 되고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여기는 뭔가 하면 뭐예요? 사람의 쾌적감을 이해하는 건데 외부 환경의 온도와 습도, 실내 온도 습도, 실외 온도 습도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쾌적한지 안 한지를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환경, 실내, 실외 환경이라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더위와 추위에 대한 감정을 알면 이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만 알면 되지 실내, 실외 온도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떤 감정에 관한 에어컨, 그러니까 더위, 추위에 관한 에어컨이 나올 거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경연대회 있죠. 노래 가수들 나와서 하는 경연대회. 뭐 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뭔가요?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 뭐 나가수, 뭐 불후의 명곡 이런 곡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지금은 사람이 투표하죠. 1번, 2번, 3번을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를 누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있어요. 소름이 돋는다 그러죠. 이 소름의 정도를 보면 이게 감정의 정도하고 같아요. 이 소름이라는 걸 왜 돋나 하면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 지금 퇴화한 기능인데 사람들 이 팔에 이렇게 모근이 있죠. 이 털이 있는데 털 주위에 있는 세포가 쭉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두들하게 이제 소름이 돋는데 이게 소름이 왜 돋나면 예를 들면 동물들 보세요. 호랑이, 고양이 보면 화가 나면 깡 하면서 이게 털을 번쩍 세우죠. 이게 모근이 탁 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걸 왜 돋나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위협이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자기가 더 크게 보이려고 털을 이게 세우는 거예요. 지가 원래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이게 자기의 보호 능력이죠. 이런 소름, 이걸 이제 소름이라는데 인간한테는 이 기능이 퇴화됐어요. 있긴 있는데
이 태화가 됐죠.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자기가 감동을 안 받았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소름을 못 돋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소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소름이 보통 폭이 한 2mm 되고 높이가 한 200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이런 소름이 이렇게 돋는데 이 소름을 이 아주 작은 이런 모기향 같은 이런 전극을 이용해서 이게 모기향이 가운데에만 쭉 올라오고 밑으로 쳐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정전 용량이라고 해서 이 정기적으로 신호가 딱 변해요. 그러니까 정전 용량을 딱 측정을 하면 이 사람의 소름이 얼마나 더 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름 측정 장치를 만들어서 보면 이 소름을 측정하면 결국 우리가 경련대에 사람이 감동을 받은 정도를 알 때 이걸 소름의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소름 별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버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쫙 다 읽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주 정확하고 속일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인간이 태화된 소름을 측정을 해서 감동을 알아내겠다는 게 실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한 거예요. 인간이 태화된 어떤 기능인데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예요. 학생들 숙제 있으면 스트레스 좀 쌓이죠. 시험 전에 스트레스 쌓이죠. 이 스트레스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건강에. 이 스트레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스트레스가 이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요거는 시험 전에 뭐 순간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고 장기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하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자살, 충동적인 범죄 이런 것도 있지만 업무 효율, 학습 효율을 엄청나게 감소시켜요. 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고 있으니까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는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고, 그죠? 나와서 뛰고, 전부 뭐예요? 육체적인 건강만 관리해요. 정신적인 건강은 그럼 누가 관리하냐? 어떻게 관리하냐? 지금 현재는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혼자 그냥 쉬거나, 머리 아프면 그냥 쉬거나 자거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한테 예를 들면 요즘 뭐 갑질 이런 거 있잖아요. 갑질하면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갑질을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지수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안 받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을 거라고 실은 예측한다는 게 조금 힘들죠. 그러면 이 정량적으로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내가 내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면 예를 들면 신체 건강은 오늘 뭐 10,000보 몇 보 걸었다. 그리고 내 오늘 혈압이 정상이다 아니다. 이런 거 알듯이 오늘 내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인가를 스스로 알면 스스로 조심을 하죠. 야 오늘 내 스트레스 내가 봐도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오늘 조금 머리 아픈 거 생각하지 않고 음악 좀 듣고 쉬어야겠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스트레스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은 걸 어떻게 아냐면 맥파 땀 체온을 보면 알아요. 기존에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저렇게 달고 스트레스를 측정하면 이거 달고 있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서 손목에 있는 데에 있는 뛰는 맥파를 측정하고 손목에서는 하고 있는 온도와 습도를 한꺼번에 다 측정해요. 한 스팟에서. 아주 작은 피부 접촉력으로 다 재는 거죠. 이 스트레스 측정 반창고가 크기가 우리가 반창고만 해요. 아까 이 제목이 왜 감정 반창고냐. 감정을 측정하는 소자들이 크기가 거의 반창고만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딱 붙이면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러니까 25mm, 10mm거든. 이게 딱 밴드에이드 우리가 이게 약국에서 파는 거 반창고 크기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스트레스 측정기보다 한 100분의 1로 줄고 상시 항상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이게 손목에서 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소방관 이런 분이나 군인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서도 잴 수가 있고, 헬멧 이런 데서. 그러니까 경찰 소방관들이 트라우마 이러거든.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손목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손목시계로 만들 수 있고, 안경 이런 데서 만들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할까? 그 스트레스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던 병원에 가서 이렇게 측정하던 걸 지금 반창고 하나만 붙이면 본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읽을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만 생각하는데 그럼 정신 건강을 어떻게 돌볼 건가가 실은 현대인의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 예술적인 선호도.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냐? 저 음악이 나한테 좋으냐? 이런 것들. 그리고 더우냐, 추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반창고 하나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분노, 우울,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흥미가 있냐 없냐? 그 편안하냐? 내가 이걸 좋아하냐? 이거 둘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하냐? 이런 선호도, 이런 걸 지금 감정과 정신건강에 관한 걸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알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자동차가 되든 극장이 되든 집이 되든 학교가 되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쓰는 거예요. 자동차, 항공 뭐 어디든지 사무실이든 뭐든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기술이라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면 자동차 부품을 쓰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지, 이게 운전 중인지 공부하는 중인지 수업하는 중인지 이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받느냐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인간의 신체적인 건강 헬스케어 기술에서 이제 앞으로 정신적인 헬스케어 기술로 나가야 된다. 그럼 정신적인 헬스케어 기술, 감정을 알 때는 뭐가 문제냐? 똑같은 환경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주변을 봐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마음을 읽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나타나는 표정과 징후를 보자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 사람이 추우면 떨리고 더우면 땀이 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나타나는 징후를 보면 그 감정의 징후, 감정의 표시를, 신호를 읽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진로를 생각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항상 뭔가 하면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왜 그걸 해야 되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를 든 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연구를 왜 했을까? 어떻게 했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학생들도 앞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진로를 하거나 어떤 대학원생, 대학생들은 연구 주제를 정하거나 학과를 선정할 때 뭘 할 건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왜 해야 될 건가?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봅시다. 과학자가 예를 들면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요. 랍스터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되게 많죠. 다양하죠. 뭐 비빔밥, 피자도 있고 음식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과학 분야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이렇게 다양해요. 후식도 할 수 있어요. 뭐 중식도 하고 양식,
뭐 한식,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뭐 할 건가요? 내가 한식 요리사가 된다면 내가 한식을 할 건지 중식을 할 건지 뭐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로를 결정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있는 이 음식요. 어떤 음식이 되든 이거 재료를 보면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중식을 만들지 한식을 만들지 뭘 만들지 다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이유는 학생들 공부할 때 국어, 국영수, 뭐 과학, 사회 이거 왜 배우는지를 모르고 배우죠. 그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 이거 왜 해야 되지? 수학, 미분 조건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시험을 위한 시험이냐?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게 재미가 없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내가 무슨 요리사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중식을 하게 될지 한식을 하게 될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대학을 무슨 과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보세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밀가루는 맛이 어떻고 소고기는 어떻고 돼지고기는 어떻고 생선은 어떻고 생선의 종류가 이런 게 있고 생선의 맛은 어떻게 있고 이런 생선은 어디서 잡히고 이거 가르치잖아요. 재미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요리사가 되기 전에 식재료를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양파가 어떤 맛인지 마늘이 어떤 맛인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죠. 맨날 뭐 양파 나 마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자꾸 마늘 먹어보라 그래. 마늘 공부하라 그러거든. 그죠? 근데 그것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는 식재료를 공부하는데 식재료에서 내가 좋아하는 재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재료도 있어요. 근데 뭘 할 것인가? 고를 때는 제가 드리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아는 거. 예를 들면 중식당을 한다. 내가 국수를 할 건지 밥을 할 건지 국수면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국수집을 하는 거고요. 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밥집을 해야지 국수를 잘 아는데 내가 밥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학교 다닐 때는 마늘을 내가 싫어하더라도 마늘 맛이 어떤 건지 먹어보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선입견에 이거 싫어, 이거는 편식이에요, 편식.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뭔가 하면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아져요. 내가 마늘을 싫어서 먹어보지도 않고 나는 마늘 싫어하면 마늘 들어가는 음식은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는 음식을 누굴 위해서 해요? 내가 먹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마늘 요리를 좋아하는 고객은 다 놓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좋은 것만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마늘을 싫어하지만 내가 진짜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마늘의 맛을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안 먹으면 되죠. 자기가 안 먹으면 되는데 맛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실은 재미가 없는 게 학교에서는 전부 국영수라는 게 전부 이 예를 들면 음식 재료 가르치니까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뭘 할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재미가 없더라도 이거는 내가 나중에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음식 재료를 익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미식가가 있고 요리사가 있어요. 미식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맛, 맛을 잘 알아야 돼요. 요리사는 미식가는 나의 입맛이면 요리사는
다른 사람 입맛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맛있는 걸 먹던 일단 자기가 맛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맛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맛. 그러면 맛에 여러 가지 제가 이때까지 한 연구를 보면 맛이라는 게 뭔가 누구는 맛있고 누구는 맛없거든요. 그럼 맛있다의 기준이 뭐냐?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기준이 확연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배가 맛있냐 사과가 맛있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은 지금까지 기술들은 누가 봐도 뻔한 기준은 컴퓨터가 훨씬 잘한다고요. 그럼 못 이겨요. 그런데 누가 봐도 뻔하지 않은 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는 누가 해요? 사람이 훨씬 잘해. 그러려면 이 맛이라는 건 주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게 중요했는데 주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한 거는 뭔가 하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예를 들면 맥박수를 쟀다. 이 사람이 심장이 나쁜 건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맥박이 변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 기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감정이 예를 들면 맥박이 뛰었는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맥박수가 높아졌는지 더워서 그러는지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그 기준 없어요. 그거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 정도 누구는 조금만 감동을 받아도 소름이 확 돋고 누구는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도 소름이 조금만 돋아요. 사람마다 또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죠? 정도도 다르고 뭐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맛의 기준이에요. 감정의 각 개인마다 이 맛을 구별하는 방법, 맛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제가 한 거고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음식을 봅시다. 그러니까 요즘은 융합이라고 그러죠. 이거 짬짜면이라는 거 있죠. 중국집에 가면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짬짜면은 가만히 보세요. 나눠 나와요. 짬짜면을 섞어서 나오면 어떨까요? 이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지. 음식물 쓰레기예요. 아무 맛을 다 해친다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일을 알아야 돼요. 새로운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딱 이렇게 상관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를 보면 예전에 이제 가스등이 있었어요. 가스등 밑에는 가스통이 있겠죠.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했어요. 그럼 가스등 대신 전등만 꽂으면 되나요? 안 되죠. 전등을 꽂으려면 가스통 대신에 발전기를 넣었어야 되죠. 밑에. 그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해서 다 바꾸고 나니까 발전기가 자꾸 고장나서 발전기 고치러 가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두지 말고 가로등에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그 다음 전등이 쓰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발전기가 발전소로 바뀌고 송전이 되면서부터 전등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가로등에서 가스등에서 전구만 탁 바꿔 놓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세요. 가스등과 가스통하고 전등하고는 기능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스토리가 달라요. 이 사람은 에디슨은 전등만 발명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발전기도 만들었어야 되고 발전소도 했어야 되고 송전, 철탑도 만들고 송전하는 기술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 언어, 국어, 영어,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역사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요. 단원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각 과목마다. 이거는 이제 식재료를 공부하는 거고요. 실제 요리사가 되면 뭘 해야 되나 하면 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와야 돼요. 제가 이걸 뭐라 하냐면 사다리 타기라 그래요. 연구라든지 자기가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단원별로 과목별로 배우지만 식재료만 배우지만 내가 요리사가 되고 나면 각 식재료를 골라서 어느 양파는 몇 개, 마늘 넣을까 안 넣을 건가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파가 어떻고 고기가 어떻고 쇠고기가 어떻고 돼지고기가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창의력인 거예요. 새로운 게 이게 갑자기 세상에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경도를 어떻게 잘 해서 맛을 내느냐. 이게 요리사의 실력이에요. 이게 창의적인 실력인 거죠. 똑같은 자장면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요렇게 만들고 이 사람은 요렇게 만들고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짜장면이 더 맛있냐 이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누구는 이 짜장면이 맛있다고 누구는 이 짜장면이 맛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 맛의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런 기술을 하려면 실은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노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아주 미세하게 빠르게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인간의 인체에 관한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을 알아야 되고 세포, 피부의 구조, 감각기관에 대한 생물학적인 걸 알아야 되고요. 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술을 다 이제 알아야지 이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개인의 역량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이게 폭이에요. 이건 깊이고 예를 들면 이쪽은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학생들마다 자기의 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나는 국어는 요만큼만 하고 수학은 이렇게 하고 그죠? 이건 깊이에요. 깊이. 얼마만큼 깊이 할 건가? 그러면 제가 이게 다각형을 3개 그려놨죠. 이 3개의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모양을 그릴 건가? 그죠? 내가 어떤 모양의 다각형을 내 역량으로 가지고 있을 건가? 내 적성을 어떻게 내 역량을 만들까? 그래서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기술로 나노 기술, 정보 기술, 바이오 기술, 뭐 이 뇌, 그다음에 의학 이렇게 안다 그러면 이건 제다각형이에요. 저는 나노 기술은 잘 알고요. 정보 기술은 부전공은 이 정도 알고 바이오는 한 중간쯤 알고 이건 잘 몰라요. 그죠? 그럼 이러면 인간의 감정을 하려면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못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연구를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한다고요? 공부하면 이쪽 공부하면 이것도 찌그러지는데요? 면적이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요런 다각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 연구를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다 채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제가 2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사다리 타기로 딱 중요한 창의적인 이 사다리 타기에서 어떤 창의적인
루트를 딱 정해야 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효과적인 거, 가장 맛을 잘 낼 수 있는 루트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고요. 못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나는 한식을 잘하고 요것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하고 둘이 동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합치든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융합이라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융합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적성다각형이 있고 내 역량의 다각형이 있고 그 역량의 다각형과 서로 다른 역량의 다각형을 합친 게 융합이지, 어떻게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융합이라고 해서 다 알아요. 다 알면 얕게밖에 모르죠. 얕게 다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져요. 어디 가도 못 이긴다고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얕게 많이 아는 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요즘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올 정도의 얕게 하는 거는 인터넷 누구나 쳐도 아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거는 무조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그냥 막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짜장면과 짬뽕을 융합을 해서 같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 나의 역량과 서로 합칠 수 있는 다른 역량을 합치는 사람과 사람, 역량과 역량의 융합이지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융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왜 하냐는 거죠. 왜? 이거 뭐 멋있죠? 소위 명품,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명품 이거요. 뜯어보면 전부 이거예요. 뭐 소가죽에다가 뭐 이거 뭐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 조각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재료 가지고 이게 왜 비싸요? 이게 왜 비싸냐고. 여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리사는 맛이 있어야 되지만 멋도 있어야 돼요. 멋은 아까 맛도 마찬가지지만 멋은, 멋쟁이는 내가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멋쟁이에요. 내가 옷을 잘 입는 사람. 명장은 다른 사람한테 옷을 잘 입히는 사람이 명장이죠. 그죠? 멋은 내가 멋을 내는 사람은 멋쟁이고요. 다른 사람의 멋을 내주는 사람이 명장이에요. 돈은 누가 벌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멋 내는데 누가 도와주나요? 멋있다고 누가 돈 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맛이라고 했죠. 맛있는 음식도 만들지만 아까 결국은 미식가는 자기의 맛을 느끼지만 요리사는 뭐래요? 다른 사람한테 맛을 주는 거 아니에요. 뭣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감정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말에 부모님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럼 맞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의 멋과 맛을 위해서 내가 배운 걸 줘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가치가 어디 있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가치가 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뭘 했냐면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 그죠? 시금석에 대해서 새로운 질과 의미를 만드는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공부하는 제 역량과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했죠. 같이 했죠. 다른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했냐? 내가 내 스트레스, 내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저기 여행에서 탐험으로 제가 적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에요.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여행이에요, 여행. 답사기 아니에요, 답사기. 걸리버의 여행기. 지나온 걸 이야기한 거죠. 저도 앞으로 내일 이 강의 마치고 모레 뭐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왜 제가 탐험이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과 탐험의 차이는 지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지도가 없는 데를 가면 탐험이고요. 지도가 있는 데를 가면 자기가 아무리 처음 가도 여행이에요. 여러분들 뉴욕 지도 있죠? 뉴욕 가는 걸 탐험이라고 그래요. 여행이라고 그래요. 여행인 거예요. 길 다 있잖아요. 지도도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도 오늘 공부하고 내일 어떤 진학을 하고 또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나 전공을 정하고 논문 주제를 정하고 몰라요. 이게 탐험인 게 탐험. 항상 탐험이에요. 앞일은. 그래서 탐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온 경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할까? 아까 제가 왜 해야 된다 그랬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엇은 내가 못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먹과 맛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인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에어컨디셔닝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이 왜 공기의 온도와 습도, 공기를 위해서 냉난방을 해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냉난방기도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위한 기기가 아니고 사람을 위한 기기예요. 이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예전에 아까 잠깐 소개가 나왔지만 자동차 에어백 충돌하는 거 있죠. 제가 그때 충돌 센서를 개발했어요. 자동차 충돌 실차 실험을 가서 충돌해서 센서도 정확하게 잡았고 백도 탁 감지를 하면 이제 백이 탁 부풀어요. 충돌일 게. 이게 이제 화약으로 이게 탁 갑자기 부풀어요. 부풀어서 승객을 보호하는데 정확하게 다 됐어요. 그러면 합격이냐? 아니에요. 안전한 자동차는 뭐가 안전한 자동차일 것 같아요? 충돌해도 안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충돌해서 차는 다 부서져도 사람이 안 다치는 자동차가 안전한 자동차. 그게 안전성의 기준이에요. 저는 에어백하고 해서 실차 테스트를 다 했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는데 불합격. 왜? 사람의 상해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다 주변에 기계가 다 잘 작동해도 사람이 다치면 이거 다 틀린 거다는 얘기죠.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기계가 정확하고 빠르고 많은 정보를 주면 이게 좋은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빠르고 많은 양의 정보를 왜 줘요? 기계를 위해서?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에 본인의 역량을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할 건가? 내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융합은 내 혼자 모든 것을 배워서 하는 융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와 서로의 역량을 합쳐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서 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공부해서 내가 천재면 몰라요. 내가 막 세계의 천재다 이러면 혼자 막 할 수 있는데 실은 요즘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은 빤한데 넓게 펼수록 깊이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앞으로 새로운 뭐 학과를 정하든 진학을 하든 뭐 연구 논문 주제를 정하든 항상 사람을 위하고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역량을 열정 있게 개발하고 그리고 자기 역량과 다른 사람의 역량을 합쳐서 그 꿈을 이루는 거.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종종 좀 놓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뭘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건지 이건 항상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점심을 어디서 뭘 어떻게 먹을 건지, 그죠? 단순히 왜 배만 채울 건지, 안 그러면 오늘 점심은 내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인지, 목적에 따라서 어느 음식점에 가는지 어떻게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이 무엇을 하느냐도 이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역량을 합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꿈만 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내 역량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꿈을 크게 꿔야 돼요. 내 혼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꿈을 크게 꿔야 돼요. 그래도 꿈은 작아지는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꿈도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 열의 있게 스스로 개발하고 협력하고 친구들과 같이 협동해서 이런 꿈들을 잘 이루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